이 행동 하나만 보여도 그 사람과는 조용히 멀어지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결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제가 젊은 시절에 한 어른께 들은 말씀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은 강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은 강물처럼 잔잔히 흐르며 곁에 있는 모든 것을 적셔준다고요. 그런데 나쁜 사람은 흙탕물 같아서 곁에 있으면 나까지 흐려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의 깊이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고 보니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절절히 느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맑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맑아집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좋은 말이 나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흐린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흐려집니다. 자꾸 남을 미워하게 되고 불평이 늘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다. 내가 변한 것 같다면 한번 내 곁에 누가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러니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를 잘 고르는 것은 곧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으로 늙어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만나고 돌아온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크게 다툰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눌리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어두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그날 오갔던 말들을 자꾸만 곱씹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이고 다음날 아침에는 괜히 몸이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그 느낌을 아시는 분이 참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 길을 다 걸어왔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정말이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학에서 오랜 세월 학생들을 가르쳤고 동료 교수들과 함께 연구도 했고 벗들과 어울렸고 가족과 부대끼며 살아왔습니다.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만남 속에서 저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말이지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그 생각 하나에 매여서 참고 또 참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깊어지고 나서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 그때 억지로 참았던 것들이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로 남아있더군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고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이것을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시는 분은 마음이 편안하고 하루하루가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모르시는 분은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가슴앓이를 하고 끝내는 몸까지 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평생의 지혜가 되리라 믿으신다면 잠시 멈추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가만히 눌러 두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듣고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쉽게 떠나지 못할까요? 제가 오래 생각해 본 문제입니다. 첫째는 정 때문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세월이 아까운 것이지요. 둘째는 미안함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멀어지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가 될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동안 여러분만큼 미안해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밤잠을 설칠 때 그 사람도 여러분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만 혼자 마음을 졸이고 여러분만 혼자 관계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이미 관계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에 담긴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처음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속이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겉은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달콤하고 웃음이 환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마음을 열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람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큰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조심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순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본성이 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보셔야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던 시절의 일입니다. 한 동료 교수가 있었는데 학생들 앞에서는 정말이지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강의도 잘하셨고 학생들에게 한없이 친절하셨고 학교 행사에도 누구보다 열심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직원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다가 저는 그분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국을 가져다 드리다가 그만 조금 흘리셨습니다. 정말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하더군요.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조심 좀 하시지요. 이렇게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분이 연신 죄송하다며 닦았지만 동료 교수는 끝까지 그 불쾌한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보이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의 진짜 모습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윗사람에게는 그렇게 극진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결국 그분은 몇 해 뒤에 학교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청소하시는 분에게, 경비를 서시는 분에게, 택시를 모시는 분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바로 그 장면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사람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존중을 보이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10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예외를 본 적이 없는 진리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더없이 친절한 사람이라도 다른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면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친절한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 필요가 사라지는 순간 태도도 함께 바뀝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관찰하시면 됩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 함께 장을 볼 때, 함께 어딘가를 갈 때, 그 사람이 서비스를 베푸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두십시오. 그 사람과 너무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하고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저도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웃어주면 그저 좋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웃는 얼굴은 그 사람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나머지 절반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사람을 다 보았다고 말하려면 그 두 얼굴을 다 보아야 합니다. 언젠가 시장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중년의 신사가 좌판에서 나무를 파시는 할머니와 값을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몇백 원을 깎으려고 언성을 높이는데 그 말투가 어찌나 차갑던지요. 그런데 잠시 후 그 신사에게 양복을 잘 차려입은 지인이 다가오자 그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허리도 굽실거렸습니다. 저는 그 두 얼굴을 같은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물 파는 할머니에게 보이던 그 얼굴이 바로 저 사람의 진짜 얼굴이구나. 지인에게 보이는 얼굴은 만들어낸 얼굴이고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장면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셨을 뿐이지요. 이제부터는 그런 장면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소중한 마음을 어디에 둘지 어디에 두지 말지를 정하는 귀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인상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첫인상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첫인상이 지나치게 좋은 사람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다정하고 마치 오래된 벗처럼 살갑게 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금세 마음을 엽니다. 아,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사람의 진심은 그렇게 빨리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오히려 천천히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조금 무뚝뚝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한결같음, 믿음직함, 변하지 않는 마음, 그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야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너무 빨리 마음을 다 내어주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십시오. 좋은 술이 오래 익어야 깊은 맛이 나듯 좋은 관계도 천천히 익어가는 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정말로 무서운 것은 다툼이 아닙니다. 다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감정이 부딪히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책임의 방향이 거꾸로 뒤집히는 것입니다. 잘못은 분명히 저쪽에 있는데 죄책감은 어쩐 일인지 이쪽이 떠안게 되는 그 구조 말입니다. 이런 구조가 한번 만들어지면 관계는 천천히 여러분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저도 100년 넘게 살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수 다음이 중요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면 그 실수는 오히려 신뢰를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를 끝끝내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날짜를 잘못 알고 있었고 자기가 확인을 안 했고 자기가 착각한 것인데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똑같습니다. 아, 그 휴대폰 앱이 이상했어. 네가 정확하게 말을 안 했잖아. 요즘 내가 워낙 바빠서 말이야. 이렇게 말이 길어지고 설명이 많아지고 결론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 오랜 벗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70년 넘게 알고 지낸 벗이었는데 한 번은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기차표는 그 벗이 예매하기로 했는데 그만 날짜를 잘못 끊은 겁니다. 역에 도착해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벗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랬습니다. 아니, 내가 날짜를 헷갈리게 말해서 그렇지 나는 분명히 내가 말한 대로 끊었어. 저는 그 순간 그만 허탈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날짜를 틀리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을 보여드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 내가 헷갈리게 말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0년 된 벗과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이 아주 이상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원래는 그 사람이 사과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느새 여러분이 사과하게 됩니다. 내가 좀 더 확인했어야 했는데 내가 괜히 말을 꺼냈나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못은 저쪽인데 죄책감은 이쪽이 챙기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점점 자신감을 잃습니다. 내가 뭘 해도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내가 늘 부족한 사람인 것만 같고 결국 말수를 줄이게 됩니다. 갈등이 생길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관리가 되어버립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는 관리, 상대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관리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정도 아니고 참된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그건 희생입니다. 희생은 가끔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한쪽만 계속 희생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병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명백한 잘못 앞에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존중하는 사람일까요? 존중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상대를 사람으로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물론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바빠도 잘못을 했으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여러분이 착하고 참을성 있고 관계를 지키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은 쉽게 이용당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내가 참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묘한 재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을 빙빙 돌려서 결국 여러분이 잘못한 것처럼 만드는 재주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그 사람의 실수에서 시작된 이야기인데 대화가 끝날 즈음에는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이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자리에서는 내가 죄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과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방식입니다. 자기 책임을 덜어내고 그 무게를 슬쩍 상대에게 옮기는 것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오래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점점 자기 판단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내 기억이 틀린 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관계 하나가 여러분의 자기 확신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을 믿으십시오. 한두 번의 양보는 미덕일 수 있지만 매번 죄책감을 떠안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그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셔도 됩니다. 그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음이 덕이 아니라 상대에게는 더 해도 된다는 허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관계는 노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책임을 나눌 때 유지됩니다. 한쪽이 계속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기울어집니다. 여러분이 한 발 양보하면 상대는 두 발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 대신 사과하면 상대는 다음에도 여러분이 대신 사과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오. 명백한 잘못 앞에서 인정하지 않고 핑계부터 찾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때 여러분이 상처받기 전에 지금부터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성숙함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깊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싸웠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어렵게 마음을 꺼냈는데 그 마음이 제대로 가닿지 않았을 때입니다. 말을 했는데도 듣는 사람이 없는 듯한 느낌, 속상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위로는커녕 내 이야기가 공중에서 그냥 흩어져 버리는 느낌, 그럴 때 사람은 묘하게 허탈해지고 더 외로워집니다. 모든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면 대화를 참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도 많고 경험도 많은 듯하고 분위기도 잘 띄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그거 나도 그래. 그리고 곧바로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예전에 말이야, 내가 더 심했어. 나는 이렇게 해결했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80이 넘으셨는데 몇 해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드셨습니다. 오랜 벗을 만났는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지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요즘 밤에 잠이 안 와. 옆자리가 텅 비니까 자꾸 눈이 떠져. 그런데 그 벗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나도 그래. 우리 남편 살아있을 때도 코를 골아서 따로 잤거든. 근데 막상 없으니까 또 이상하더라고. 그러더니
자기 이야기를 20분을 하셨답니다. 그 어르신이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벗을 만나고 왔는데 더 외롭더라고요.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 벗 이야기만 실컷 듣고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대화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화를 상대의 마음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로만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끊길 거, 어차피 말해봤자 나도 하고 덮일 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듣는 사람, 맞장구 치는 사람,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더 공허해집니다. 벗을 만났는데도 마음이 도무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왜 만났지 하는 생각이 들고 만남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따라가며 지금 저분이 참 힘들겠구나 하고 느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공감이 부족한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정보만 처리합니다. 혈압이 높다고 하면 그러면 해결책을 말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로 대신 처방을 내놓고 질문 대신 자기 경험을 늘어놓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해결보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 많이 걱정됐겠구나. 그 마음이 참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로 끝내는 사람은 그 한마디를 못합니다. 아니, 그 한마디의 가치를 모릅니다. 더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은근히 경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나는 더 아프다가 됩니다. 여러분이 요즘 힘들다고 하면 나도 옛날에 더 힘들었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면 나는 더 큰 일이 있었어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배우게 됩니까? 기쁨도 말하지 못하고 슬픔도 말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은 점점 숨어버립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점점 줄어드는 관계가 됩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렵고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들어주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이고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내가 지금 더 말하고 싶은 욕구를 잠시 내려놓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없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 상대를 사람으로 만나지 못하고 자기를 비추는 거울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사, 건강, 취미, 분노, 자랑, 불만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에 기뻐하는지 그 사람은 모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공감도 없습니다. 그러니 관계는 자연스럽게 얕아집니다. 오래 만났다고 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어지는 관계는 내 이야기가 안전하게 머무를 곳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 말이 재미없나, 내가 표현을 못했나 아닙니다. 문제는 표현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상대가 애초에 받을 그릇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대화의 균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한 문장을 말하면 상대가 두 문장으로 빼앗아가는 관계는 오래 갈수록 여러분을 지치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원래 말이 많아 하고 넘기지만 그 반복이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버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만남의 시간을 조금 줄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중간에 끊지 않고 질문하고 그랬구나 하고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들어주는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쉬어갑니다. 사람은 그렇게 쉴 곳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쉴 곳이 되어주는 사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좋은 대화를 나눈 날은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반대로 내 이야기만 빼앗긴 날은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몸은 분명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마음은 혼자 있었던 것보다 더 외롭습니다. 여러분도 이 차이를 분명히 느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을 누군가에게 가닿게 하고 싶은 깊은 바람이 있습니다. 내 슬픔을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내 기쁨을 누군가 함께 기뻐해 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로만 대화를 채우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바람이 번번이 좌절됩니다. 내 마음은 입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다시 가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마음이 결국 외로움이 되고 서운함이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어쩌면 자기가 그러는 줄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가벼운 안부, 일상의 잡담, 그 정도로만 관계를 유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진짜 속 깊은 이야기는 여러분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을 위해 아껴두십시오.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이 10사람의 빈 자리를 채워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더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가려 사치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너무 따지고 가리며 사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을 차갑게 재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귀한 그릇을 아무데나 함부로 내어주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줄 압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고 상처를 받아도 또 주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채울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 귀한 시간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과 보내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더 가려서 곁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봄꽃을 볼 수 있을까요? 몇 번이나 더 좋아하는 사람과 따뜻한 밥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 횟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습니다. 그러니 그 귀한 순간을 마음을 졸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 채우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값지게 쓰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한번 새어나가면 다시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말도 한번 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남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이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이런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한 사람을 골라냅니다.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정말 부탁인데 비밀로 해줘.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신뢰를 맡기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신뢰를 관심을 끄는 재료로 바꿔버립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가볍게 말이지요. 걱정돼서 조언을 구하려고 나쁜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비밀을 흘리는 순간부터 이미 나쁜 뜻이 시작된 것입니다. 뜻이 나쁘냐, 좋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상대를 다치게 하면 그건 나쁜 행동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수십 년 전 제 연구실에서 일하던 젊은 조교가 있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학비를 내기가 힘들었는데 저에게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실 학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장학금 추천서를 좀 써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물론 기꺼이 써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학과 사무실에서 다른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조교 집안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한 적이 없거든요. 알고 보니 그 학생이 다른 조교에게도 털어놓았는데 그 조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한 명한테만 살짝 물어봤다고는 하지만 며칠 만에 여러 사람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학생이 나중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렵게 꺼낸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남의 입에서 가십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떤 사람은 타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을 무거운 일로 느낍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타인의 비밀을 가벼운 이야기거리로 느낍니다. 바로 여기서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비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아픈 이야기다, 내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비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다르게 느낍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겠지, 내가 정보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겠지. 결국 비밀은 그들에게 자기 존재감을 높이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남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비밀도 쉽게 말합니다. 이것은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왜 굳이 너한테만이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진짜로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묻지 않으면 꺼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입이 가벼운 사람은 나만 아는 이야기라는 포장지로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리고 그 포장지를 뜯는 순간 그 비밀은 이미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지기가 아니라 경계입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싸워도 비밀은 이미 나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화를 내도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어.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다치게 해놓고도 그 다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닫으십시오. 정보를 주지 마십시오. 사적인 이야기를 줄이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관계는 유지하되 깊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군가에게 고민을 말하기 전에 딱 한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에게 어떻게 말해왔는가. 늘 누군가의 사정을
재미있게 전하고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비밀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뢰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밀을 가볍게 옮기는 사람은 대개 남의 흉을 즐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둘은 사실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남의 이야기를 옮기며 즐거움을 느끼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의 흉을 봅니다. 그게 누구네 집은 어떻고 누구는 자식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어찌나 맛깔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본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누구의 흉을 보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 즐겁게 남을 씹는 그 입은 돌아서면 나를 씹는 입입니다. 이것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앞에서 남의 흉을 잘 보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재미있다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도 똑같이 도마 위에 올릴 사람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고 나쁜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함부로 옮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과 멀어지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내 입과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으십니까? 아, 이 사람이 딱 그렇구나 하고 떠오르는 얼굴 말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떠올랐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머리보다 먼저 압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마음의 소리를 애써 외면해 왔을 뿐이지요. 그 떠오른 얼굴을 너무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이제부터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맞춰주려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나고 나면 지치는지 편안한지 그 단순한 느낌이 가장 정직한 답입니다. 5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피곤한 사람은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좀 독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의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조마조마해지고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약속 전부터 벌써 피곤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커집니다. 커피가 5분 늦게 나왔다고 직원에게 날선 말이 튀어나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확인도 안 하고 내오는 거예요. 상대가 사과를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분노의 크기가 상황의 크기와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저 정도 일로 저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그렇습니다. 화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는 지금 눈앞의 커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쌓여있던 불안과 좌절이 밖으로 터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종종 상황을 핑계로 삼습니다. 진짜 원인은 내면에 있는데 표면에서는 외부 탓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음식이 늦어도 화, 길이 막혀도 화, 누군가가 실수해도 화, 심지어 자기가 조금 불편해도 화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감정의 방파제가 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만해. 창피해. 이렇게 달래고 수습합니다. 처음에는 벗이니까 가족이니까 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먼저 지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늘 긴장 상태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폭발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눈치 게임이 됩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떤지, 이 말을 하면 화를 낼지, 저 행동을 하면 삐칠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늘 계산이 돌아갑니다. 대화의 내용보다 분위기를 먼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는 편안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늘 긴장해야 한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의 평온을 침범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잠시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과 오래 지내면 여러분의 몸에 이상한 습관이 생깁니다. 늘 상대의 표정을 살피는 습관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괜찮은가, 목소리 끝이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이런 것을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관찰하게 됩니다. 마치 날씨를 살피듯이 사람의 기분을 살피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면 몸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늘 긴장하고 있으니 어깨가 굳고 소화가 안 되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합니다. 마음의 문제가 결국 몸의 문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 오랜 세월 살아오며 분명히 본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늘 긴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 몸도 함께 망가진다는 것을요. 그러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늘 마음을 졸이고 계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남은 삶의 질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문제를 그저 정 때문에 오래된 사이라서 하는 이유로 계속 끌고 가셔야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흔히 속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는 화를 안 내 하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분노는 언제든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직원에게, 내일은 다른 벗에게, 그 다음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화살을 쏘는 것이지 원칙에 따라 멈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아직 안 그랬다는 말은 아직 내 차례가 안 왔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큰 분노만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벌을 주는 분노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표정이 굳고 말을 끊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분위기를 얼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불안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언제 풀리나 하며 눈치를 봅니다. 이것도 일종의 폭력입니다. 소리 지르는 폭력과 침묵으로 조종하는 폭력은 형태만 다를 뿐 결과는 같습니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깎고 관계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분노를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죄인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관계는 서로를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감정을 폭발하거나 침묵으로 벌을 주며 상대를 흔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나는 소리 지르는 사람과는 오래 못 지낸다. 나는 침묵으로 상대를 벌주는 사람과는 깊게 관계 맺지 않는다. 이 기준을 마음속에 분명히 두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감정을 폭발할 때 여러분이 수습하는 역할을 자동으로 떠맡지 마십시오. 물론 당장 그 자리에서 분위기를 살려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수습하면 그 사람은 더 쉽게 폭발합니다. 어차피 누군가가 정리해 주니까 라는 학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능하면 거리를 두십시오. 시간과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평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에서 더 이상 긴장 속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늘 눈치를 보며 만나는 관계보다 혼자 편안한 시간이 훨씬 낫습니다. 혼자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불안한 관계가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본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사람이 나쁜 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이 잘못된 관계를 끊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착한 사람은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정이 있으니까, 다른 데선 좋은 면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참고 또 참은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와 사이가 틀어지면 그것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저를 힘들게 해도 참았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더 이해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니 제 마음이 먼저 병이 들었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나를 버리고 있었구나.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 관계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야 잘 자랍니다. 무조건 가지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병든 가지, 영양분만 빼앗는 가지는 쳐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지가 더 잘 자랍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소중한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여기서 제가 한 유형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늘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묘하게도 여러분을 위하는 척하면서 여러분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말해서 너는 이렇게 운을 납니다. 그러고는 여러분의 부족한 점,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약점을 콕콕 집어냅니다. 듣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습니다. 분명히 나를 위한 말이라는데 왜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말의 진짜 목적이 여러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기보다 아래에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은 충고를 할 때도 여러분을 세워줍니다. 네가 이만큼 잘하고 있으니 이 부분만 조금 더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나면 기운이 납니다. 반면 깎아내리는 사람은 여러분을 주저앉힙니다. 듣고 나면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같은 충고라도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고 난 뒤 자꾸만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점점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점점 못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사람을 고르는 기준 하나를 더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사람과 있을 때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더 못난 사람이 되는가? 그 느낌이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북돋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난 세월 충분히 고생하셨고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 여러분의 지난 삶을 존중해주는 사람 곁에 머무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후는 유한합니다. 그 귀한 것들을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쏟아붓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도리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삶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기분 좋을 때 나오지 않습니다. 불편할 때, 손해를 볼 때, 거절당했을 때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순간만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특히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칙을 지켰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그 장면이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니까요. 미움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태웁니다. 그러니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다시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서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고 거리두기는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마음으로는 다 용서했습니다.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까이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처음에는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끝은 늘 똑같습니다. 거래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꾸준히 여러분을 챙깁니다. 부침개를 부쳤다고 가져오고 과일을 샀다고 나눠주고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냐고 안부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말해도 그 사람은 웃으며 말합니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꺼냅니다. 보증을 좀 서달라거나 돈을 잠깐 빌려달라거나 누군가에게 부탁을 전해달라거나 그 부탁은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 수 있는 부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충분합니다. 원칙이 있고
가족과의 약속이 있고 살아오며 배운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이 싹 바뀝니다. 목소리가 달라지고 말이 짧아지고 서운함이 아니라 분노와 계산이 섞인 기운이 올라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챙겼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그 뜻은 분명합니다.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게 없다는 불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뚝 끊깁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과일도 반찬도 안부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허탈합니다. 그 오랜 친절이 진심이 아니었나? 바로 그것입니다.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형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친절이 미끼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친절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친절한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친절을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을 빚으로 씁니다. 오늘은 반찬을 주고 내일은 안부를 묻고 그 다음은 도와주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큰 부탁을 꺼낼 때 상대가 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압박이 작동하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구별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베푸는 사람과 계산하며 베푸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둘이 똑같아 보입니다. 둘 다 친절하고 둘 다 잘 챙겨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진심으로 베푸는 사람은 여러분이 갚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 갖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산하며 베푸는 사람은 은근히 자기가 베푼 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내가 저번에 이렇게 해줬잖아 하는 말이 슬쩍슬쩍 나옵니다. 배뜸에 꼬리표가 붙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빚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을 가볍게 하지만 빚은 받는 사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친절이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그 친절의 정체를 한번 의심해 보셔도 됩니다. 진짜 호의는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고마우면서도 편안합니다. 반대로 갚아야 할 것 같은 압박이 느껴지는 친절은 이미 거래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일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외로우신 분일수록 누군가의 친절에 마음이 쉽게 기웁니다. 그 마음을 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갑자기 지나치게 잘해준다면 고마워하시되 마음의 한 자락은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드뭅니다. 지나친 친절 뒤에는 무언가 바라는 것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지키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거래는 항상 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진짜 관계는 이익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여러분이 거절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 사정이 있겠지 하며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목적이 얻어내기가 아니라 함께하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래로 맺어진 관계는 다릅니다. 이익이 안 되면 끝입니다. 거절은 곧 손해로 해석되고 손해가 확정되면 철수합니다. 그래서 거절 한 번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절대 속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명의만 빌리는 거야, 보증만 서주면 돼, 절대 피해 안 가, 이런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부탁은 늘 간단하다는 얼굴을 하고 옵니다. 정말 간단했다면
왜 그 사람이 스스로 하지 못할까요? 왜 굳이 여러분이 필요할까요? 부탁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부담을 남에게 옮기는 행위입니다. 특히 보증, 명예, 돈, 이 세 가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은 비극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대개 너는 믿을 만해서 라는 칭찬으로 포장되어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위험을 떠안는 것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내일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식당에서, 마트에서, 택시에서, 병원에서 그 사람이 서비스를 베푸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입니다. 이것 하나만 지키셔도 잘못된 관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거절은 죄가 아닙니다. 거절은 여러분의 경계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결국 이용당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제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짧고 단정하게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설명을 길게 하면 흔들립니다. 원칙을 길게 말하면 공격받을 틈이 생깁니다. 단정함은 무례가 아닙니다. 단정함은 나를 지키는 언어입니다. 거절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거절하면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평생을 남을 배려하며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거절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거절을 못하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다 보면 결국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정작 소중한 사람을 위한 힘이 남지 않습니다. 거절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키지 않는 모임에 안 가시는 것, 하고 싶지 않은 부탁을 정중히 사양하시는 것, 그렇게 작은 거절부터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생각만큼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거절을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느낌, 내 시간을 내가 정한다는 느낌, 그 느낌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좋은 사람은 여러분의 거절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거절했다고 해서 떠나가는 사람은 애초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거절은 오히려 사람을 걸러내는 좋은 시험대입니다. 거절해보면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여러분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여러분답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거절했을 때 상대의 반응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거절 후에도 존중이 유지되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절 후에 냉담해지고 비난하고 관계를 끊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다가온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면 다음 상처가 더 커집니다. 넷째, 입이 가벼운 사람,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말이 줄면 약점이 줄고 약점이 줄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관계는 유지하되 깊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인사와 예의만 남기고 마음은 닫는 방식으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만남 후의 느낌을 확인하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가 아니면 더 고갈되는가 대화는 에너지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면 늘 허탈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집에 돌아와 더 외로워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삶도 작아집니다. 여섯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사람을 끊으면 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안한 관계 속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내 마음이 존중받지 못하면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외롭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적어도 마음이 안전하면 삶은 훨씬 편안합니다. 나이가 깊어질수록 필요한 것은 화려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입니다. 일곱째,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과는 멀어지고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 곁으로 가십시오. 나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십시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오.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은 아픈 순간이지만 그 아픔 뒤에는 반드시 평온이 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존재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보는 사람을 곁에 두지 마십시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남의 비밀을 흘리는 사람,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만 끝내는 사람,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침묵으로 벌을 주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거절하면 돌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다르게 보이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여러분은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관계를 위해 참고 또 참아 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무 늦게 배운 지혜일 뿐입니다. 저도 100년이 넘게 살았지만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아직도 관계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기운을 쏟는 것은 남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거절 한 번에 사라지는 사람은 애초에 여러분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여러분을 아껴주는 사람에게 쓰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평온이고 삶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날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누가 그저 스쳐가는 사람인지 이제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 눈을 믿으십시오. 그동안 살아오며 쌓은 그 직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가 아니면 불편한가 그 단순한 느낌 속에 이미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평생 학문을 하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가장 중요한 공부는 책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공부,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공부였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사람을 잘못 보아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배움은 짧아도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밝아 평생 평안하게 사신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학벌이나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그 눈은 어떻게 밝아질까요? 경험으로 밝아집니다. 상처를 통해 밝아집니다. 한번 사람에게 대어보면 다음에는 비슷한 사람을 조금 더 일찍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나온 상처들을 너무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들이 오늘 여러분의 눈을 밝게 만들어준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을 믿고 남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정리하면 결국 외톨이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쓸쓸하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불편한 관계라도 붙잡으려 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100년을 살아보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함입니다. 반대로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외로움입니다. 저는 시끌벅적한 모임 속에서 사무치게 외로웠던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홀로 책상 앞에 앉아 깊은 평안을 느낀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 혼자가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법을 익히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고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은 나쁜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만이 관계에서도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꼭 요란하게 싸우고 등을 돌리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멀어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오면 예의 바르게 답하되 먼저 찾지는 않는 것, 만나자고 하면 가끔만 응하는 것, 깊은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는 것, 이렇게 천천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굳이 그 사람에게 너는 이러이러해서 멀어진다고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다툼을 부를 뿐입니다. 조용한 멀어짐, 그것이 어른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두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사가 시든 가지를 자르는 것은 나무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나무를 더 잘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분명히 하시면 죄책감 없이 거리를 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아실 겁니다. 그때 그 관계를 정리하기를 참 잘했다고요. 당장은 서운하고 아쉽고 마음이 무겁지만 한두 해가 지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은 대개 너무 빨리 멀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좀 더 일찍 거리를 둘 걸 왜 그렇게 오래 마음을 졸였을까 하는 후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거운 관계가 있다면 너무 오래 끌지 마십시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쪽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곁에 둔다는 것이 마음을 차갑게 닫고 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는 좋은 관계에 더 따뜻하게 마음을 쏟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정된 마음을 아무에게나 나누어 주면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줄 것이 남지 않습니다. 밭을 가꾸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잡초를 뽑습니다. 잡초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곡식에게 갈 양분을 잡초가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잡초를 뽑아야 곡식이 튼튼하게 자랍니다. 사람 관계도 꼭 그렇습니다. 나의 기운을 빼앗아 가기만 하는 관계를 정리해야 정말 아껴야 할 사람들에게 충분한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너무 모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마음 졸이며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누구를 만날까 설레는 마음, 그런 사람들로 곁을 채우십시오.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놓이는 사람,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그저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 내가 잘 되면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둘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지만 제 마음에 진짜로 남은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그 몇 사람이 제 100년 인생을 따뜻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넓이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몇 사람을 위해 마음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그 몇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마음을 쏟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나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참으면 되지,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이런 생각의 뿌리에는 자기를 낮게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을 키우고 힘든 시절을 견뎌내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그런 여러분이 이제 와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짓밟히며 사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존중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묘하게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 오늘부터 마음속에 이 한 문장을 새겨두십시오.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해 보십시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밀을 지키는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절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도구로 대하는가. 사람으로 대하는 이는 곁에 두시고 도구로 대하는 이와는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이 100년을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지혜입니다.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만남과 이별 속에서 몸으로 배운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손잡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복입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곁에서 평안하게 늙어가는 것,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좋은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애써 붙잡지 않아도 곁에 남는 사람,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늘 어긋나고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관계라면 그것은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끈은 결국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다. 흐르는 물처럼 인연도 자연스럽게 두십시오.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게 두는 그 여유가 노년의 마음을 가장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부터 가만히 눌러두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 가족 단톡방이든 오랜 벗들 모임이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에 한 줄 남겨두십시오.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멀리 바다 건너 어느 나라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에 제가 인사드릴 때 그 지역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전해드릴 귀한 인생의 지혜를 놓치는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길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루하루가 금쪽같이 귀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더는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아껴주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100년을 넘게 살아온 이 사람이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을 진심으로 빕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